안녕하세요. 저는 한 명의 딸을 둔 30대 워킹맘입니다. 10년 전 태어나 처음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두 남자가 저를 매일 같이 찾아오던 시기였는데 한 명은 저의 친오빠였고 다른 한 명은 현재의 남편이었습니다. 훗날에는 제가 이 순간을 돌이켜보게 될지 몰라요.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중대할 줄은 당시 어린 제 머리로는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당시 22살이던 저는 제 혈육인 친오빠보다는 남자친구가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보육원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정말 소중했고 그걸 깨뜨리기 싫었거든요. 진정한 오빠는 당시 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상태였고 한국에서 혼자 있던 저를 신경 쓰였는지 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결심한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친정 오빠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보다 4살만 더 어린 친정 오빠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오빠가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오빠만 미국으로 입양 가게 되었어요. 그때 오빠는 저만 놔두고 결코 미국으로 갈 수 없다며 안 가려고 했지만 원장님의 말에 속아서 결국 오빠만 미국으로 떠났어요. 항상 함께했던 우리 남매는 그 후로 생별하게 되었지만 종종 서로 연락하며 지냈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저는 미용 전문학원에 등록해서 미용을 배우면서 자립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며 생활했어요. 그 당시에 보육원 관리자의 아들이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사실상을 쫓아다녔고 저보다 10살이 많은 현재의 남편은 아버지처럼 자상하고 잘해주셔서 그만큼 마음을 열게 되면서 만나게 된 것이죠. 너 여기서 지낼 이유 없잖아. 뭐 하러 한국에 남으려 그래? 그냥 나 따라 미국에 같이 가자. 방 3개짜리 집도 알아봤고 영어 못해도 괜찮아. 한인들이 많아서 한국말만 해도 사전혀 지장 없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울 테니 언어는 걱정할 필요 없어. 22년을 한국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미국에 가자고 하면 나도 덥석 따라갈 자신이 없어. 물론 오빠가 내 마음에 걸려서 내 생각해서 같이 하는 거야? 가자고 하는 마음은 알아. 오빠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는 애가 뭘 망설이는 혈육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한국에서 너는 뭐 하러 있어? 12년이나 너 혼자 한국에 둔 것으로 충분해. 난 더 이상 너 혼자 두기 싫어하지만 친정 오빠를 따라 나서기도 쉽지 않았고 당시 전 직장도 있었으며 만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절하고 나는 한국에 남기로 했고요. 당시 친정 오빠가 엄청 실망한 모습으로 홀로 출국하였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연락도 끊기면 자연히 홀로 남게 됐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만나던 남자친구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고요. 결혼 과정은 의외로 순탄했다고는 하지 않았겠지만 남자친구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연애 기간도 오래되어 있었고 어릴 때부터 함께 보아왔던 관계라 더 신뢰가 갔었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고 나니 버니 나는군요를 참신한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것은 임신을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낳는 순간조차도 남편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생전 처음 느낀 고통에 혼이 나갈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태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반드시 옆에 있어 주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님없이 자라온 서러운 순간들, 지쳐도 기댈 곳이 없었고 구준비를 모두 온몸으로 맞으며 감내한 순간들이 하나 둘 제 머릿속을 지나쳐 갔어요. 제 아이만큼은 그리고 내 가족은 무조건 지켜야 했어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 힘들어도 견뎌내야겠어요. 내가 견뎌내야 우리 가족이 온전하게 지켜진다는 생각이었고 내 아이가 온전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좋은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댁은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손자를 더 바랐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그다지 기대하지 않으셨고 손주가 태어난 순간에도 그냥 시큰둥하셨어요. 남의 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다음날 회장까지 모두 여유롭게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항상 아내 곁에 남편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활기를 낳는 것이 맞습니다. 순간까지도 남편 없이 혼자인 것 같아야겠어요. 우리 엄마는 같이 가졌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니? 엄마 말대로 애를 낳는 건 너지, 내가 아니야? 남의 애나 아이가 아니라 나를 선택한 오빠가 놓치기 싫다면 내가 만든 아이야. 혼자 만들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될 걸, 애를 하는 건 나라니까. 미안하다. 미안해 되었어? 오자마자 잔소리를 들 줄 알았으면 태어날 때 나왔을 걸. 나름 빨리 일어나서 온 건데 남편은 정말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한 표정으로 제가 하는 모든 말에 귀찮아했어요. 사실 친정 오빠를 실망시키면서 남자를 선택한 건 저였어요. 제 선택으로 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절에 카카오 세션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져 날아갔던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 재미난 수업을 이수하고자 할지니 내게만 드리게끔은 안 되었다. 경고 사레이를 떼지 않았다가 카카오 다음 미트인 H2까지 올랐으로 말았을 정도로 당장 열심히 성실히 공부해야 할지니 이 무릎아 너도 세션에 K커택이 왔냐 나는 모른다. 왼쪽 손의 손가락을 위치 엘리 위에서는 무늬형 이더펌이 강해 갔지만 운주들을 등에서 생겨질 발길을 최종하겠지. 그러나 그곳에는 하늘로 옆에 부족을 하실 분위기에서 조용했게 있는 순간도 있을 것으로 우리의 H2 친구들과 함께 레 입빌 마세들 해요. 덤으로 그 가운데서 앞높이를 기운들이길 탁할게에 애만 있는 것 같다. 이게 마냥 제 꿈뼈라리를 찾으러 기었다. 의록 이행리로구드르의 것같이 무길리 그대로 오 다흔일 수 있기를 바라게보다. 시댁 식구들은 반드시 밥을 차려야 해요. 너와 남편은 우선 따로 방에서 자라. 새벽마다 아이가 깨우지만 제대로 자야 해요. 아이가 울어도 어쩔 수 없이 어두운 곳에서 숙면에 잠시 속아야 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야, 아이가 그렇게 울면서 자고 있지만 깊은 잠에 빠져야 해요. 그리고 어떤 육한 그 본을 잊지 마세요. 가족 식사는 언제나 대접을 빼놓지 않으며 무조건 아침과 저녁으로 새로운 밥을 차리는 걸 알아요. 너 아침과 저녁 국이 같다는 걸 명심하고 메뉴가 겹치지 않게 조리하라. 하지만 나도 아이가 잘 때는 좀 자야 하는데 때로는 밥 차리는 시간을 맞출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왜 내가 할 일을 내게 맡기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점심은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 낮에 자세요. 꾸밈없이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해내라. 내가 우리 집에서 맡을 일은 가족 식사를 차리고 청소하는 것이다. 시집 왔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 집에서 진정한 가정부나 아닌 저는 항상 가족들이 다 먹고 난 뒤에 남은 반찬으로 식사를 마치고 먹곤 했어.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신경을 쓰지 않고 밥만 먹으면 바로 나가는 바빴어. 우리는 함께 육아를 할 수 없었고 잠시 아이를 안아둔 채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아이를 맡기냐며 얘를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어떤 일인가. 우리 시절에는 그런 편리한 기구가 없었어. 어머님, 모든 집안일을 잘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애 아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애의 아빠잖아요. 너는 지금 나한테 말을 잘 들어야지. 아니면 어른한테 누가 그렇게 토를 달아 본데 없이 잘한 척하는 건 이런 데서 다 하기 마련이다는 거야? 애도 너처럼 키우려고 하는 거야? 이 집에 붙어 있으려면 내 말에 토 달지 말고 그냥 대답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잠깐 아이를 맡기면 시어머니께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 희죽 웃으며 다시 저에게 애를 넘겨주셨고 시어머님이 가시자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랑 다르시니까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 못할 거예요. 애가 아프잖아. 잠깐 애 아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휴린반에서 꼬실 때는 돈 많아 보이는 나에게 시집을 생각하는 거 좋다고 생각했지만 누가 덕을 밥에 물려 걱정 없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도 함께 살면서 나에게 감사해야 해. 왜 넌 이렇게 모든 일에 불만이 많냐? 결혼 전에는 나를 미국으로 가지 말라며 붙잡으며 애원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인데 결혼하고 나니 순식간에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게다가 돈만 보고 만났다면 이런 취급도 안 받았을 게다. 다 잡은 물고기에 밥 주는 거 보여? 잠시만 기다리면 우리는 서로 이해할 거니까 이 기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참아야 해. 시댁에 들어왔으면 시집살이가 당연한 거겠지? 우리 엄마도 너처럼 집에 있는 동안에도 시집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사셔서 88년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좀 더 버티면, 더 기다리면, 더 참으면 분가할 수 있겠지. 괜찮아지겠지? 나름대로 한나 가정부가 아니고 정말 며느리로 생각해 주시겠지 했지만 8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신우도 결혼을 했다는 거였죠. 하필이면 제사 많은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신우의 시댁 제사 음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고스란히라는 제목이 되어버렸고요. 쟤는 전 하나 구울 줄 모르는 애잖아. 이렇게라도 내가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우리 아들이 덜 억울하지 않겠어? 우리가 저가 덕을 보겠냐네. 덕을 보겠냐?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사자 며느리 보고 며느리. 내가 보는데 걔 못 보고 있잖아. 양심이 있으면 이런 일도 해야지. 안 그러니 저 어머니 곁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식구들 밥 챙기고 청소하고 아이도 키우며 열심히 잘했잖아. 내가 우리랑 한 집에 살면서 한솥밥 먹는다고 하지만 그게 근본 없는 건 편하지 않겠어. 우리 집안과 결이 같아질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그나마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해야지. 몇 년 동안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고 언어와 화법에 길들어져서 그런지 그러한 말을 들어도 무뎌지고 제가 전을 구워놓으면서 신우가 친정에 들러서 부러워 왔다. 새언니 덕분에 시부모님께선 전부 잘 굽는다면 칭찬을 해주셨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새언니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신우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 연막소리를 들어준 적이 간혹 있었어. 근데 신우도 시집에 가더니 역시나 똑같더라고. 결혼하면 바뀌는 것은 집안의 내력이나 봐.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어디에 묻혀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러다 우연히 부모님이 묻혀있는 국립묘지를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소방공무원이었다. 이전에 가족끼리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두 분이 사고를 목격했고 직업 정신이 투철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번 위법하셨지만 현장에 뛰어들어서 같이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사실도 오빠에게 전달받았거든요. 부모님이 같이 일하셨던 동료들이 각자 한 번씩 보답을 해주셨는데 그때씩은 우리 오빠에게 그런 얘기를 전해주셨다고 말해요. 부모님께서 안식하고 계신 국립묘지에 가서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묘비를 보니 저희 부모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묻혀 계신 묘지 앞에서 저는 끊임없이 울었어요. 정말 큰 소리로 흐느끼며 울었네요. 근본이 없어서 잘라내라는 말씀만 들었는데 근본은 남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이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마음이 힘들 때마다 부모님 묘지에 계속 찾아갔어요. 친정 오빠는 잘 지내고 계시다고요? 아직도 내가 많이 원망스러운 생각들을 하면서 그날의 선택을 많이 후회합니다. 제게는 정말 소중한 딸이 있는데 사실 미래를 알았다면 정말 친정 오빠를 따라 미국에 갔을 텐데요. 이제 와서 후회하는 모습이 참 심해요. 친정 오빠를 그리워하며 매일 후회하는 내 모습을 부모님 묘지를 찾을 때마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적을 때마다 마음이 안정이 되어요. 결국 노트를 하나 사서 지금의 제 마음과 상황을 일기처럼 기록해 나갔고 일기장은 묘지 한 구석에 비가 맞지 않게 잘 숨겨두었습니다. 다녔어요. 마음 하나 될 곳 없는 저에게 부모님의 묘지는 마음의 도피처였다. 나갔다 들어오니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다가 또 야단을 치셨어요. 너 요즘 한 번씩 낮에 어딜 그렇게 나가니? 애도 이제 학교들 갔으니까 너도 보육원 나와서 일 좀 거들라고 했잖아. 저 친정 부모님 안치되어 있는 묘지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죽은 사람 붙여 있는 데는 뭐하러 그렇게 자주 가? 이번 설에는 신우제사 음식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
이틀 동안 저만 구워도 시간 없을 것 같으니까 장 미리미리 보고 제사 음식 준비를 철저하게 해라. 시댁도 제사 음식 준비를 만만치 않게 했기에 시댁 제사 음식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런데 신우가 결혼을 했다. 신우의 제사 음식도 제가 해야 되니 이틀 동안은 전만 굽다가 시간을 다 보냈어요. 정말이지 그렇게 전만 굽고 나면 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미식거리고 신물이 올라올 정도였어요. 집안에서 명절 음식을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이 모든 것은 무조건 다 제 일이고 제가 해야 됐어요. 남편은 명절에도 나가야 했고 저는 명절에 시댁에 찾아오는 시댁 어른들 대접하기에 정신이 없었고 명절 음식 준비하기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더니 머리가 굉장히 뜨겁고 어지러웠어요. 아파도 쉴 시간이 없었기에 간신히 버텨야 했죠. 명절 전날이 되었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굽다가 시댁에 가야 했어요. 식구들이 밥때가 되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딸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도 일일이 신경을 쓰고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도중에 몇 차례 주저앉을 정도로 힘이 들었고 굽는 동안에도 너무 서두르고 어지러워서 몇 번이나 주저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시 힘이 증가하고 열기가 솟아나지만 해야 할 수많은 음식들이 있어서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밤 11시까지 로봇처럼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정말 움직일 힘이 더 이상 없어져서 조금만 눕습니다. 침대에 누웠더니 바로 잠이 들었고 그때 꾼 꿈은 아직도 생생하여 어제 있었던 것처럼 기억이 선명합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계속 불러서 그 이름을 따라 어딘가 모기를 계속 쫓고 있는 내내 검은 장물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손짓하여 나를 불러서 나는 그 손짓만 보고 계속 걸어갔다. 그때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았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서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한순간에 느낄 수 있었지만 그들이 제 부모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결코 그들의 부름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돼. 곧장 반대편으로 뛰어와야 한다. 엄마, 아빠가 맞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알 것 같다. 결코 따라가서는 안 돼. 계속해서 너를 불러도 너는 반대편으로 뛰어야 한다. 부모님은 그냥 반대편으로 뛰라고 말하셨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검은 장사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나는 부모님과 함께 말대로 반대편으로 하염없이 뛰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7시를 향해 있었고요. 제가 꾼 꿈에 대해 생각할 결심도 없이 바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에 가니 시어머니께서 먼저 나와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여기 자식아, 아빠도 자한 거야? 지금 시간이 몇이니? 하며 터져가지고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만 눈을 붙이려고 했더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제 몸도 하나 못 돌봐서 아프기는 하고 제사 음식해야 할 거려. 몸 관리를 그렇게 못하면 어찌 될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음식을 시작해야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얼굴은 퉁퉁 부어서 정말이 못 봐주겠다. 꿈에서 본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떠올려 보려고 계속했어요. 생각했지만 전을 굽기 시작하면서 다시 얼굴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쉬지도 못한 채로 계속 음식 준비를 했어요. 어느새 내려온 남편은 구워놓은 전에 한 개씩 주워 먹으며 제게 말했어요. 꼴이 왜 그래? 얼굴도 퉁퉁 부어서는 어제 뭐 먹고 잤어? 설날 아침부터 내 꼬라지 보니까 밥맛이 다 떨어지려고 하네. 좀 씻고도 와라. 밤새 아파서 그래? 지금 씻을 시간도 없어. 준비하느라 바빠야 얼씨고 며느리들은 왜 꼭 명절에만 아프다 그럴까? 시댁은 다 보면서 명절 챙기기 싫은 그런 신가 꾀병을 부르는 건가? 너처럼 시댁 많이 봤으면 그럼 시댁이 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언제부터 부엌에 왔는지의 말이 되어버린다. 맞구나. 너 이제야 좀 성숙해졌니? 결혼 전부터 진행된 게 답이야. 얼마나 좋았는지. 부인이 바뀌고 내 삶도 바뀌었겠지? 여자들은 20대 초반에 가장 예뻐 보이잖아.
나도 그때 지나갔다고 생각해. 근데 얘도 애 키우고 집에 있으니까 그나마 보기 좋았던 얼굴도 안 보여? 엄마 말 한 번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에 그랬어. 그래, 이 녀석아 좀 서둘러 성숙해져야 했을걸?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나랑 결혼한 건데 두 번째로 결혼할 순 없잖아. 엄마, 나도 내 얼굴에 속아버렸어. 나 여자인데 일체 몰랐던 거 부인도 잘 알고 있을 거야. 나 정말 순진한 척하며 뒷담화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잡혀 맞았어. 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여자로 변장하고 아픈 몸으로 앞에서 일을 하던 저 뒤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말해도 근본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 자기 입장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자신만 좋아지려고 괴로운 노력을 계속하는 남자를 당당히 물리치려는 거예요. 많은 신데렐라를 만나보았죠. 시어머니가 매번 말하는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은 그 말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분노가 솟구치기 시작했고 두둥실 떨어지는 이성의 권위가 들렸어요. 굽고 있던 뒤집개는 부엌 바닥에 내던져버리고 구웠던 전들을 모두 집어서 거실 바닥에 놓았습니다. 열이 오른 봄이 이미 왔습니다. 이곳에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지러운 상태였고 저 또한 이태가저 했다가는 눈앞이 아물어져 버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전을 굽다가 귀신이 되는 것보다는 밟으면서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되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제 행동에 시어머니께서 눈초리를 하시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무슨 짓 중이야? 아침 7시까지도 보라니 꿈까지 꾸고 그래서 넌 뭘 내동댕이를 치는 동안 누구랑 무슨 상관이야? 빨리 추워서 데려오세요. 생각해보니 이 집안 조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한 음식을 셔놓고 기껏 하신다는 게 저에게 라오라니 보통은 꿈속에서 죽은 사람을 따라가면 출세한다는데 실컷 제사 음식을 잘 드셔놓고 왜 저도로 따라오라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 집안에서 헌신하면 헌신자가 되어 죽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다 때려치려고 내가 꿈을 잘못 꿔놓고 그게 왜 우리 조상님들 탓이야 내가 공을 더 쏟아야 했어. 제사 음식에 더 정성을 쏟았으면 그랬겠어요. 어째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내 아버지 보기 전에 얼른 전해주어 담아라 싫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까 신데라고 하셨나요? 신데렐라는 왕자님이라도 만났었지만 저는 마마보이의 논팽이 같은 놈을 만났어요. 신분 상승이라고 하셨어요. 신분 상승은 뭐라고요? 여기서 나라 망해서 팔려간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요. 거지 같은 놈 만나서 거지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신데를 나죠? 그런 제 말에 남편이 화가 나서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제 머리칼을 잡더라고요. 그 순간 시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온매무새를 다듬으니 아침에 오기로 한 택배인가 보다라고 하시면 나갔고 그 와중에 저는 계속 남편에게 머리칼이 잡히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정 오빠였어요. 저는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친정 오빠가 제 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저에게 머리칼이 잡힌 것을 알게 되자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관에서 시작해 친정 오빠를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는 친정 오빠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남의 집에 아침부터 나타나서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며 경찰을 불러서라도 쫓아낼 생각이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며 경찰을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정 오빠가 이미 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친정 오빠는 제 머리채를 잡은 채 남편 앞에 나타나자마자 남편에게 8년 만에 마주한 동생이 이러면 어느 친정 오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긴 왜 왔냐? 8년 동안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척하지도 않고 갑자기 명절이 되어서 만나려는 거냐 고 차가운 표정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침부터 남의 집에 침입해서 행동이 갑작스러운 소란의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제 딸도 잠에서 깨어 방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이미 예진의 친정 집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러 온 시간입니다.
예진이한테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알고 이 집안 사람들은 내가 데리고 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시아버지가 표정을 찡그리며 물었어요. 우리가 왜 경찰서로 가야 하는 거야? 경찰서를 가야 한다면 너희 자식을 미국에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데 구실도 못하면서 살았을 놈들 아닌가? 동생을 우리 집에서 도와준 데에 고마워해야 할 것인데 그가 어디서 자랐든 보육관장으로부터 지키라는 말을 듣고 망덕한 소리를 하는 거야. 배웅 망덕이 법적 후견인으로 우리 앞으로 나온 상속분까지 모두 가져간 것도 모자라 아주 다양하고 화려하게 젖지는 게 많던데요. 내 놈이 뭘 알고 떠드는 거야? 증거 있어. 어디 생사람을 잡아 보이고 아이들 한겨울에 패딩조차 하나 사주지 않고 매번 식사는 부실하게 나가고 게다가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까지 탈탈 털어서 덕들 호의호식하는데 쓴 증거들은 차고 넘치니까 저한테 증거 묻지 마시고 경찰서에 콕에 끌려가세요. 친정 오빠의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사색이 되어 난리가 나셨어요. 여보, 우리 지금이라도 당장 도망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 놈이 뭘 알고 온 거야? 같은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 큰 소리를 지르는 거지가 무슨 문제가 있어. 우리를 공격해 한때 고아 주제를 거론하며 입에 풀 쑤셔 먹였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태평스러운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신 채 결국 우리 친정 오빠의 손목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냥 말 한 번 해본 것이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도중에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 경찰들이 발길을 들이받았어요. 어찌 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다가 저는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후 의식을 찾을 때는 병원이었고 제 옆에는 제 친정 오빠와 제 딸이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가 허공에서 일어나자 친정 오빠가 급히 저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눕히면서 말했어요. 이 멍청아, 먼저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먼저 전화번호까지 싹 바꿔버리고. 내가 먼저 이 오빠랑 연을 끊어 미안해. 나는 연락하면 안 되는 줄 알았지? 내가 어떻게 연락하겠다고 하도? 뭐라고 해서 바꾼 거야? 오빠가 내게 다시 연락 와서 또 미국 가자고 할까봐 불안하면서. 그런 나사 빠진 놈은 말도 잘 들으면서. 내 진짜 혈액이 이 오라비. 말은 듣지도 않고 8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며 살았어. 그래도 힘들면 진작 연락을 해줬어야지.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며 살았잖아. 그런데 우리 시댁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경찰들이 왜 시에게 들이닥친 건데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이야? 상황이야. 친정 오빠가 저가 썼던 일기장을 건네주었어요. 이거 내 것인데 오빠가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부모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니 저가 쓴 것으로 보이는 포스트들이 붙어 있었어요. 관리인에게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얼마 전부터 종종 한 여자가 찾아와서 많이 울고 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래요. 오빠도 부모님을 뵈러 왔던 거라고. 왜 우리는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을까? 어느 날 묘소에 올려진 내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동안 내가 썼던 것들을 읽어내렸어요. 읽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장 너를 찾아가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꿈에 나와서 많이 서러워하시면서 너에게 제발 한번 가라고 부탁했어요. 오빠 꿈속에 부모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검은 장삼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가 나에게 손짓을 하며 말없이 다가왔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막아서 못 가게 했죠. 그런 꿈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너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다시 귀국했고 그때 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에는 내 시댁의 비밀들이 적혀 있어서 읽게 되었죠. 사정은 이러했어요. 저는 시댁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재단 운영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게는 근본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할 때 내면에서 이중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일기장을 통해 시댁의 실상에 대한 의심이 더해졌어요. 들었던 시댁의 비를 하나 적어나갔고 구시대에서 제기했던 말들과 그 모진 행동들을 모조리 적었죠.
친정 오빠는 제 일기장을 모조리 읽은 상태였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태로 시댁에 온 거였어요. 경찰에 그럼 오빠가 신고한 거야? 뭘로 신고한 건데? 내가 오빠랑 연락이 안 되는 동안 나는 열심히 살았어. 지금은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 친했던 놈이 있거든. 안 그래도 북원 비리 조사 중에 있던 놈인데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일기장을 친구놈에게 보여줬더니 내 시댁도 조사가 들어가게 됐어. 그날 제가 쓰러지고 난 뒤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실려갔고 시댁 식구들도 모조의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갔다고 했어요. 시댁은 이미 발칵 뒤집혔고 그러던 중에 벌집이 시든 뒤집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저도 이혼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혼을 고민한 건 예전부터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유를 미룰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내 결정을 어려워해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우수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혼을 결정했을 때 이상한 일이라며 훈계를 하며 나를 꾸짖었어요. 어떻게 이럴 때에 이혼을 결정하냐며 이상한 소리를 했죠. 하지만 나는 그래서 더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를 돌보며 집안을 지켜나가는 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책임감 없이 뒤지고 나가면 부모님들 마음이 걱정될 텐데요. 편안해 보이세요? 사돈 총각이 이게 무슨 일이냐며 너무 과하다고 이혼을 언급했다네요. 집안이 훌쩍 뒤집힌 상황에서 그러자 친정 오빠가 나를 쳐다보더니 말해라는 듯이 이혼 소송을 빨리 진행하자고 제안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여 나를 노려대며 사대제스럽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눈을 돌렸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울렸어요. 일반적으로 고상한 척하던 어머니와는 너무 달랐네요. 이건 내가 한 짓이지. 우리가 경찰에 고소해도 쉽게 무너지겠어 라며 감히 고소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하니 왜 경찰이 나타나겠냐고 말하는 소송에도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바쁘시겠죠? 아, 이혼 소장도 받으셔야 하고요. 이혼 소장이란 말에 제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반응했어요. 이혼 소장은 누구 맘대로 하는 것인지, 누구 맘대로 이혼 소장을 날렸는지. 난 절대 이혼 못해줘야 이혼에는 의사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경찰서에 있는 주제에 무슨 의사가 있어? 아니, 예진아, 내가 말해봐. 내가 나랑 이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집 사람들 말이면 죽는 신용이라는 착한 애잖아. 처음부터 저런 거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였어? 이거 봐라. 받아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날뛰는 수준하고는 예전에 친정이 없다고 무시를 많이 했었죠. 앞으로 예진의 친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진의 친정이 얼마나 힘있는지 보여요. 드릴게요. 예진이 근본을 들먹이며 조롱했던 것들 그대로 다시 돌려줄 겁니다. 친정 오빠는 저를 대신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열심히 쳐줬어요. 그러다가 시들은 사업을 위반한 제로 보원이 시설 폐쇄와 행정처벌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 가서 내리는 판결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혼 소장을 받았고 합의 이혼 못 해주겠다며 버텨서 결국 저희는 소송위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놓고는 틈틈이 제게 미친 듯 연락이 와서 잘못을 빌었고 친정 오빠는 남편이 전화 올 때마다 전화를 제 대신 받았어요. 앞으로 예진이한테 전화 오는 건 내가 대신 받을 거고 우리는 너희 같은 근본도 없고 쌍놈 지방과는 상종도 안 해줄 거야. 남의 돈으로 뒤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는 거지처럼 살아봐. 친정 오빠는 남편의 뒷이야기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전화는 끊고 아예 제 폰에서 남편을 차단시켰다. 좋아 보이던 보유관장 부분의 실체를 알자 동네 사람들이 시위하며 나쁜 놈들이 동네에서 썩 물러가라 소리치며 난리가 났었어요. 시댁의 가로찬 금액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고 저의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네요.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시대에서 모든 가사노동이 인정되었고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줘야 됐어요. 위자료 판결에 의해도 주지 않아서 결국
신용 주식회사의 의뢰를 받은 것입니다. 소위 돈을 받아주는 전문가가 개입하게 되었고 저는 위자료로 약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거와 별개로 우리 오빠가 시댁에 걸었던 우리 부모님이 남긴 유산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물건 얻을 생각이에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는 신랑 오빠를 따라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제 기술을 살려서 미국에서 작은 미용실을 열었고 현재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제 딸과 친정 오빠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소년을 보는 것 같네요. 제가 사주를 보면 항상 초년에 모든 불행이 몰려있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남은 제 인생은 행복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8년 동안 제 딸을 만나고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묻혀있는 곳에서 오는 길에 항상 제 부모님을 떠올리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가 그리워서 꿈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걱정해 주시려고 꿈에 나타나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던 분들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지 못했지만 제 딸에게는 단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